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제 행복을 찾는 동물병원의 대동물수의사 이한경입니다. 오늘은 송아지 설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원인과 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분변에서 수분의 함량이 너무나 많아져서 변이 묽어지는 모든 현상을 우리는 설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사실은 설사라는 증상으로 나타날 뿐이지 생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설사는 매우 유용한 증상 중에 하나이고, 이게 설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장내에서 손상되고 파괴된 조직이,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손상받은 조직이 그대로 머무르게 돼서 생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채기나 기침과 똑같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방어 기능 중에 하나인데, 크게 보면은 설사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물질이나 아니면은 과식이라든지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병인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에서는 스스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 분비를 과다하게 많이 시켜서 수분이 많아지는 양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몸으로 흡수되지 않고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흡수부전의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 분비와 흡수부전 두 가지 기전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설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설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설사로부터 일어나는 탈수가 중요한데, 탈수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적정한 양 이상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피부가 텐트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구강과 점막이 건조해진다든가 창백해진다든가, 또는 사지가 차가워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송아지에 있어서는 소변을 방울방울 맺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정지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더 심해졌을 때는 체액과 전해질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근육 운동에 이상이 오고 심하면은 폐사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상적인 변의 상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후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설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 연변 형태의 태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생후 일주일쯤 됐을 때는 황색이나 담갈색의 끈적끈적한 똥을 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송아지가 이제 사료를 섭취하거나 주사료를 먹고 난 이후에는 정상적인 변이지만 색깔도 황색이나 또는 회색으로 변하게 되고 상태도 약간 묽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에서는 대부분 정상변이라고 하고, 대부분 정상적인 설사변을 보통 4가지 형태 정도로 구분하는데, 정상적인 변, 그 다음에 약간의 연변, 그 다음에 형태가 보이지 않는 연변, 그 다음에 아주 수양성인 설사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의 형태를 보고 우리는 송아지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고 예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설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날 때 주로 단위동물로서 기능을 하는 것, 다른 돼지나 개, 고양이처럼 그런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일정한 체중과 나이를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위가 4개가 만들어지는 보기 운동을 하는 반추동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생리적인 이런 변화는 송아지 설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로 소들이 사는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거기는 더위와 추위, 그 다음에 동거하고 있는 다른 동물, 큰 동물들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밀집 상태에 따라서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감염성인 원인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송아지의 소화 생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송아지는 2개월령 미만,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체중 60kg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단위동물과 비슷한 형태의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펩시노겐이나 레닌과 같은 우유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이런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제 췌장이나 위나 다른 소화 장기로부터 췌액, 또 펩신, 또 아밀라제 같은 이런 소화 효소들이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4주차가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반출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1개월령 미만에서는 모체로부터 초유를 통해서 얻은 그 항체가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초유에 항체가 얼마나 충실하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설사를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태어나서 바로 초유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신생 송아지 시기에 설사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약 15일 내외가 됐을 때는 어미로부터 전달받은 초유의 면역 항체는 감소하게 되고, 송아지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면역의 기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는 면역 공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감염원으로부터 어떻게 방어를 하냐에 따라서 송아지의 일생의 건강이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의 연령별로 태어나서 10일 이전, 그 다음에 10일부터 한 달쯤까지, 그 다음에 20일에서 2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송아지 상태의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질병의 발생 양상을 따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감염성 원인이 아닌 비감염성 원인으로는 먹지 못하는 송아지, 어미가 젖을 주지 않거나 초유의 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어미의 젖의 양이 부족해서 열심히 포유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먹는 양이 부족해서 기아에 허덕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양의 우유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과식으로부터 소화 능력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 설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농가분들이 쉽게 사용하는 항생제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됐을 때나 특히 경구용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송아지의 흡수부전이라든가 소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구적 항생제 사용은 억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많은 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비병원성인 그 원인들로 인해서 사료라든가 아니면은 소화되지 않은 과량의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장폐색으로부터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물성 식체에 의한 설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원인은 이제 감염성인 원인으로부터 설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세균으로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장 독혈증, 뭐 캠펠로박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바이러스는 뭐 로타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BVD 바이러스, IBR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호흡기뿐만 아니라 설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아지는 기생충성 원인으로 크립토스포리디움이나 콕시디움, 지알디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발생 빈도를 봤을 때 과거에 우리 사육 환경이 열악한 시기에는 세균으로부터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은 세균성 질환이 훨씬 많이 발생했었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사육 환경이 좋아지고 사료가 좋아지고 청결해지면서 세균에 의한 설사는 많이 줄어들고 바이러스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장균 K99 아니면은 살모넬라와 같은 것들이 많이 원인이 됐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로타바이러스가 설사의 원인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설사를 분석했을 때 약 44% 정도가 로타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는 크립토스포리디움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어린 송아지의 폐사의 원인을 봤을 때 제일 많은 폐사는 이유 전에는 설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유 후에 1년 미만까지는 호흡기 증상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 어린 송아지의 경우에는 아직 성장하지 않고 폐사를 하기 때문에 큰 송아지에 비해서는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개체가 신생 송아지 내지는 이유전 송아지가 폐사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 폐사의 첫 번째 원인은 결국 설사가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의 성장 시기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11년 이내까지를 조기 신생 송아지, 그 다음에 11일부터 30일까지는 신생 송아지, 또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유약 송아지, 그리고 2개월에서 이유한 이후까지를 우리는 육성 송아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에 의해서 송아지 설사와 관찰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신생 송아지는 태어나서 보통 열흘 미만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사실상 충분한 양의 초유를 섭취했다고 하면은 면역 항체도 충분하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되지만, 송아지의 기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초유를 제대로 먹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어미가 송아지를 잘 관리하고 젖을 잘 먹이는지, 어미의 모유 상태가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먼저 태어난 다른 송아지가 같은 우방에서 다른 송아지의 젖을 뺏어 먹거나 이렇게 해서 젖이 부족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꼭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때는 대장균성 설사가 많이 발생하고, 바이러스로는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가끔은 IBR 바이러스와 BVD 바이러스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대장균성 설사에 의한 백색 또는 회색 설사가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조기 신생 송아지에는 환경적인 요인과 모축의 관리 상태를 꼭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일째부터 30일까지 신생 송아지에 있어서 관찰 포인트는, 이 시기에야말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설사가 제일 많은 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타바이러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으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와 같은 세균, 그 다음에 대장균과 살모넬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 마리 한 마리 개체별로 분변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분변으로부터 혈액의 상태, 또 점액의 상태, 또 설사의 색깔,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고, 역시나 감염성 미생물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21년부터 2달까지 사이에는 우리가 보통 유약 송아지 시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는 송아지가 사료를 먹기 시작하고, 또 어미의 젖과 함께 조사료도 먹고 노무사료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료나 조사료에 대한 과식에 의한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25일부터 35일 사이에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콕시듐이라고 하는 아이메리오시스도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유약송아지 설사에서는 설사 분변 중에 혈액이나 점액이 많이 섞여 있는지를 꼭 관찰하셔야 되겠고, 송아지가 꼬리를 들고 힘주는 이급후증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젖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시기에 유약송아지 시기에는 혈변 설사에 대해서 많이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 2개월이 지나갔을 때는 사실은 어린 송아지가 많이 하는 설사 질병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 시기에는
만성적인 설사를 하는 송아지들이 가끔 나타나게 됩니다. 요때 만성적인 설사를 하는 송아지는 더 유약 송아지 시기에 설사를 했던 송아지들이 회복하는 과정 중에 바닥에 있는 분변을 주워 먹는다든가 어미의 털을 많이 먹게 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물성 식체라든지 장폐색의 원인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사를 하는 지속적인 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성적인 설사, 또 혈액이 섞인 설사, 그 다음에 개체가 아닌 여러 마리가 동시에 하는 설사인지 집단 설사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감염성 원인 중에서 먼저 세균성 송아지 설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균성 송아지 설사 중에 현재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대장균인 이콜라이성 설사인데요. 출생 후 3일 이내에 백색 또는 회색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게 심하게 감염됐을 때는 발병에서부터 폐사까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심하면은 아주 극심한 탈수가 1일령에서 3일령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과정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신을 놓지 않은 송아지들은 감염됐을 때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설사 중에 살모넬로시스가 있습니다. 이건 살모넬라 듀블린 같은 세균이 주로 원인이 되겠는데 과거에 많이 발생했을 시기에는 송아지 설사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폐혈증을 일으켜서 폐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 살모넬라균은 장염뿐만 아니라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의 말단에 각질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말단 부위가 괴사가 되는 피부 괴사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모넬로시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설사의 경우에 분변에 혈액이나 장탈락물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치료를 했을 때 바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상당 기간 앓다가 길게 1 내지 1주나 2주 사이에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라고 하는 이 보통 장독혈증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겠습니다. 이 장독혈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 장독혈증 백신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런 백신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갑작스럽게 폐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소에서 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이 세균은 여러 가지 원인을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체입니다. 특히 어린 송아지에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독소에 의한 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미 발견이 되고 부검을 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고 살아있을 때 이 균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꽤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 로타바이러스인데요. 이 로타바이러스는 아주 다양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대체적으로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는 출생 후에 이틀, 3일에도 발생이 되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발생하는 아주 다양한 시기에 발생하는 그런 설사의 원인체입니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시로타입이 존재하지만 지금은 많은 농가에서 백신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한테 백신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미에 백신을 해서 초유를 통한 면역 항체를 옮겨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발생 빈도에서 봤을 때는 로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성이 로타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그 다음에 백신이 되지 않은 송아지, 또 백신이 되지 않은 소의 초유를 흡수한 송아지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현저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송아지에서 단독으로만 나타나는 것보다 특히 겨울철에 성우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송아지에서 병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관찰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주 그 송아지 설사뿐만 아니라 큰 소 성우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BVD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소 바이러스성 설사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 BVD 바이러스는 점막병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처럼 점막이 있는 모든 장기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우에서는 유산도 할 수 있고요. 호흡기형에서는 폐렴이나 기관염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송아지나 큰 소에서 설사, 특히 만성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가끔 뇌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경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디에서나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BVD 바이러스가 특히 어린 송아지에서 설사 원인체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게 어린 송아지가 어미로부터 지속감염으로 태어났다면은 사실상 평생 동안 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면서 본인은 회복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송아지가 되겠습니다. 설령 이 지속감염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일시적으로 하고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면역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의 증식 또는 전파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을 통해서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아지는 이 송아지 설사의 원인 중에 하나는 기생충들입니다. 특히 원충성 기생충들이 어린 송아지의 장내에 존재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원충성 기생충들은 단세포성의 기생충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은 심하면은 출생 후에 2일령부터도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크립토스포리디움 파붐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은 환경 중에서도 아주 쉽게 생존하고 있고 또 장시간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송아지에 감염원으로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이 원충성 기생충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독약제에 의해서 살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독약을 통해서 소독을 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대부분 기생충성 설사의 원인들인 크립토스포리디움이나 콕시디움이나 지알디아와 같은 것들은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가끔 상업적인 백신이 나와 있지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백신으로부터 송아지를 방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그 크립토스포리디움이나 지알디아와 같은 기생충은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에게도 감염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송아지 분변이 상수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에서 집단적인 식중독과 같은 그 집단적인 장염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병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고 하는 원충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사이즈가 대단히 작습니다. 우리 보통 적혈구보다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해서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 원충은 아주 소량만 감염되더라도 송아지의 소장에서 증식해서 그 송아지 개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파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토양과 물 속에서도 햇빛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만 않는다면은 최소 6개월 이상 생존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점액 섞인 수양성 설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회색과 백색의 특징적인 설사를 하는 로타바이러스나 대장균과는 약간 다른 회백색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분변의 색깔만 가지고 크립토스포리디움을 규정할 수는 없고, 또 현미경적인 진단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면역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크립토스포리디움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크립토스포리디움 치료제가 허가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로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성분과 디크라주릴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증요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설사 치료에 준해서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립토스포리디움은 현미경으로 관찰되기도 어렵고 분변의 색깔로도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진단을 꼭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물용으로 허가받은 크립토스포리디움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체용으로 쓰고 있는 아지트로마이신과 그 다음에 동물용 항콕시dium제로 허가받은 디크라주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광범위 항생제를 쓰고 있고, 또 일반적인 설사 치료에 준해서 탈수나 에스도시스, 전해질 교정, 또 저혈당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생후 25일에서 35일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흔히 콕시디움이라고 하는 아이메리아시스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구포자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 형태의 구포자충이 있지만 실제로 20개 이상의 소에서 원인이 되는 구포자충이 상주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문제가 되고 있고, 빠른 시기에는 7일에서 10일령에도 발생하지만 사실상 이때에는 다른 설사의 원인과 병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순수하게 콕시디움에 의해서 아이메리오시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생후 25일에서 35일령이 제일 많다고 하겠습니다. 설사 치료제로 이 콕시디움 치료제로는 디크라주릴, 암프롤리움, 데코키네이트, 라사로시드, 모넨신과 같은 예방과 치료를 겸한 약들이 몇 가지가 있으며, 이 시기에 라이프 사이클에 상관없이 전 시기의 활동의 정지까지, 살멸에서부터 정지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이메리오시스는 임상형을 나타내지 않고 불연성 감염으로 지속되다가 다른 동물에 전파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생후 25일에서 35일, 길게는 50일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잠복기가 긴 경우이기 때문에 혈변이 있는 설사를 오늘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 송아지는 15일에서 25일 이전에 감염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메리오시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꼬리를 들고 계속 분변을 쌀 것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2급 후증입니다. 2급 후증은 결장과 대장에 염증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염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분변 배설과 같은 욕구에 의해서 꼬리를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이 아이메리오시스에서 특징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보통 한 10개 정도의 아이메리오시스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이메리오 보비스와 아이메리오 쭈르니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 모두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한우 송아지들에게 이 아이메리오시스는 상당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복기가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견일로부터, 혈변을 발견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감염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콕시디움은 반드시 원충을 경구를 통해서 먹어야만 감염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소장에서 증식을 하게 되고 다시 대장에서 2차 증식을 하고 분변으로 또 배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분변과 토양에서 일정한 시기를 거쳐서 성숙된 오사이트가 되면은 다시 또 다른 개체가 이걸 먹게 됨으로써 감염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원충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소독약에 살멸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살고 있는 축사에 소독약으로 아이메리오시스를
근절시키는 것은 꽤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콕시듐 원충은 사이즈가 최소 15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적혈구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에 100배 시야에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겠지만 분변의 다이렉트 스미어를 통해서도 쉽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충분히 진단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콕시듐 전용 치료제가 나와 있는 디크라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 항생제와 함께 대부분의 설포나마이드가 효과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파제와 디크라주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전신지혈제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출혈이 일부의 대장이나 일부의 소장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가끔의 경우에는 부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지혈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발견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잠복기 동안에 장점막을 통해서 폐혈증이 발생하고 이 폐혈증으로 인해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탈수와 전해질 교정, 그 다음에 저혈당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 2급 후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어린 송아지가 분변을 배출하는 양상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탈진에 이르게 되고 또 먹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2급 후증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이 송아지는 설령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분변 중에 콕시듐초가 나오지 않지만 2급 후증으로 인해서 2차적인 다른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2급 후증을 치료해 줘야 되고 만약에 2급 후증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성우가 돼서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2급 후증을 치료할 때 국소마취제를 꼬리 주변에 미근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3일에서 5일간 치료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보인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많아지는 송아지 설사 원인이 되는 원충 중에 하나는 지알디아입니다. 과거에 지알디아는 개와 고양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송아지 설사 원인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알디아시스도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에서 집단적인 장염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특히 상수원, 식수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설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구토, 그다음에 가스 팽창, 그다음에 복통 등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알디아시스는 분변의 색깔이나 육안적인 확인은 상당히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알디아시스도 마찬가지로 면역학적인 검사에 의해서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지알디아는 단독 감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콕시듐과 같은 다른 원충과 함께 복합 감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콕시듐 치료만 해가지고는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펜벤다졸을 3일간 투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콕시듐 등과 함께 병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펜벤다졸과 디클라주리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기적인 항생제로 알려져 있는 메트로니다졸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콕시듐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지알디아도 전신지혈제를 꼭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알디아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됐을 때는 자연환경에서 2주 내지 4주 동안 살기도 하고 2주 내지 4주의 어린 송아지에서 계속 발생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2개월이 넘은 송아지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지알디아는 정상적인 송아지 분변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비감염성, 불연성 감염을 나타낸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콕시듐과 이렇게 같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농가에서 자가치료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가가 자가치료했을 때
하루나 이틀 치료했는데 호전되지 않는다면은 단순한 혹시드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수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한 2개월쯤 됐을 때는 이 송아지들이 사료를 충분한 양을 먹게 되고 또 볏짚도 먹게 되고 조사료를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는 이유기가 가까워지면서 과식성 설사 또 식도구의 불안전한 폐쇄로 인해서 우유와 사료를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우유가 제1위 내에 들어가서 이상버려가 되고 고창증성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1위의 산성증, 그 다음에 만성적인 설사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때 설사가 계속되게 된다면은 피모가 거칠어지고 또 삭쇄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우유와 사료, 조사료 이외에 분변을 먹게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물질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폐색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의 이 설사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발생이 일어나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료와 물을 조절해주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사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염성 원인과 비감염성 원인으로 구분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별로 확인했습니다.